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김상윤입니다. 요즘 디지털 기술이 만들고 있는 세상의 변화, 정말 혁명적인 수준입니다. 생성형 AI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챗 GPT로 대표되는 이 생성형 AI는요, 인간의 창작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글쓰기, 그림 그리기, 영상 만들기, 그리고 작곡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이 창작이라고 하는 것에 인공지능이 깊숙이 관여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의 우리 인류 발전은 인공지능과 인간의 역할을 바꿔놓는 이 디지털 특이점 시대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처럼 인공지능이 이 세상을 주도하는 이런 변화를 우리가 앞두고 있는 요즘 이 디지털 기술에 대한 관심이 여기저기에서 증폭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 일상의 변화, 우리 산업의 변화, 이 디지털 기술의 변화가 어떻게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그리고 비즈니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상의 편리함을 여기저기에서 얻어가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흐름 속에 올해 그리고 내년에 펼쳐질 이 ICT 분야, 이 디지털 기술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디지털 기술의 변화는 사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기에 거대한 물결 속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영역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 하면은 사실 2030년 정도에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들 예측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최근 등장하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들은요. 우리가 정말 운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인공지능에게 넘겨줘야 하는 시대, 바로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구글의 웨이모가 자율주행을 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 자율주행은 현실 세계의 거리를 자연스럽게 우리 인간처럼 요리조리 장애물을 피해가면서 운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실제 이 자율주행 기술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이 디지털 세상을 운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소위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이 기술의 개념이 현실 세계를 그대로 디지털 가상 공간에 그려놓고 그 속에서 다양한 인공지능의 판단이 이 자율주행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이 디지털 기술이 가상의 영역의 의사결정이나 혹은 판단들 그리고 다양한 정보의 분류를 활용을 해서 가상에서의 이 어떤 결과물들을 현실 세계와 연결짓는 과정에서 이 자율주행이라는 기술도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마트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마트 공장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디지털 트윈 기술입니다. 현실의 설비와 공정을 디지털 가상 세계에 구현해 놓고 작업자가 현실에서 설비와 공정을 다루거나 모니터링을 하는 대신에 우리가 디지털 세계, 화면 속 혹은 VR이나 AR 기기를 이용해서 현실 세계의 공정이나 설비를 제어하거나 혹은 모니터링하거나 혹은 어느 부분이 고장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예측하는 예지 보전이 가능하다든지 혹은 또 연구 개발에 아주 디테일하게 활용하는 영역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는 변화도 현실과 가상을 디지털 기술을 연계해서 실시간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이 속에서 우리가 효율화나 최적화나 지능화를 어떻게 얻어갈 것이냐라는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변화는요, 이제는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현실 세계와, 즉 물리 세계와 가상 세계를 완전하게 결합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디지털 기술이 우리 세상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3차 산업혁명부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주도했던 기술들을 살펴보면요. 퍼스널 컴퓨터가 1980년대 탄생했고요. 또 1990년대는 우리 IoT의 시대라고 해서 각종 센서들이 현실 세계 정보를 얼마나 빠르게 수집하느냐, 이것이 바로 디지털 분야를 이끄는 화두가 되었었죠. 1990년대에 등장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현실 세계에서 수집한 정보를 가상 공간에 어떻게 잘 담느냐에 해당되는 기술이었고, 이렇게 잘 담은 정보를 서로 전송하고 공유하는 바로 5G 네트워크 기술이 지금까지 성장을 해왔습니다. 바로 이 3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좀 공통점을 지적을 하자면은
바로 현실 세계, 즉 물리 세계의 다양한 정보를 가상 세계에 끌어담는, 가상 세계로 넘겨오는 이 관련된 기술이었다라는 것이죠. 2020년대 본격화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변화는 3차 산업혁명과는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AI 기술 혹은 메타버스 기술, 로봇, 자율주행 기술들은요, 디지털 세계에 끌어올린 데이터들을 가지고 가상 세계에서 분석하고 결과물을 만들어서 다시 물리 세계, 현실 세계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술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바로 3차 산업혁명에 완성해 놓은 가상 세계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이것을 현실과 어떻게 연결짓고 하는 기술들까지도 4차 산업혁명에서 진화하고 있다. 결국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물리 세계와 가상 세계를 완전히 연결시키는 사이버 물리 시스템의 완벽한 구현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디지털 세상의 가상의 데이터들이 여기저기 축적되고 최근에는 마이데이터 시대라고 해서 개인정보까지도 넘쳐나는 시대가 되니까 이것을 학습한 인공지능들이 속속 등장합니다. 바로 챗GPT라고 하는 것도 인간들이 거대한 언어 데이터를 인터넷, 디지털 상에 갖춰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학습을 해서 인간의 언어를 구사하는 서비스가 등장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챗GPT는 인간의 거대한 문서 기록들 혹은 대화를 나눈 말뭉치 정보들을 바탕으로 3천억 개의 토큰을 학습을 한 이 GPT라고 하는 거대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자신만의 언어 모델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것에 따라서 이 언어 모델들에서 답을 찾아서 응답하는 원리로 작동하는 것이죠. 챗GPT라는 것이 등장하자 여기저기에 반응들이 폭발적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 플랫폼 산업에서 가지고 있던 여러 모객 기록들을 단번에 깨버리는 100만 명이라는 고객을 단 5일 만에 확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약 2억에서 3억 명 정도의 가입자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오픈 AI의 챗 GPT뿐만 아니라 구글 혹은 네이버 이런 유수의 이 플랫폼 디지털 기업들이 자신만의 거대 언어 모델을 가지고 챗 GPT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 기술은요, 사실 인공지능 역사의 70년 중에 최근 들어서 급성장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특히나 2010년대에 이 생성형 AI는 아주 거대한 성장을 맛보게 되었는데요. 2010년대에 다양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다양한 성과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 생성 AI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언어, 즉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코딩을 한다라고 하든지 혹은 이미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혹은 영상을 만들어내주는 영역까지, 즉 우리가 궁극적으로 인공지능이 바라는 AGI, 즉 일반 인공지능에 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으로 범위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간에게 필요로 하는 요구되는 역량이 새롭게 또 등장하고 있죠.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역량입니다. 여기저기 창작을 하는 인공지능이 여러분들의 업무를, 여러분들의 일상을, 또 기업의 비즈니스를 바꿔놓다 보니까 어떻게 인공지능 툴을 잘 쓰느냐, 얘를 잘 다루느냐,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공지능이 내놓는 답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인간에게만 질문을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에게 얼마나 질문을 잘하느냐가 인간의 아주 중요한 역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다양하게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것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또 여러 사람들은 인공지능에게 소통하는 방식들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업계에도 이 생성형 AI에 대한 도입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엄격한 업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금융업에서도요, 이 생성형 AI를 어떻게 도입할까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건 스탠리는요, 고객 상담에 챗GPT를 도입을 할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블룸버그라고 하는 플랫폼은 자체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어서 금융 분야에 특화된 지식들을 학습시킨
언어 모델을 가지고 이 금융 분야의 지식들을 생성하고 여러 다양한 업무를 도와주는 역할에 대한 서비스를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JP 모건과 같이 금융업 내부에서 이런 생성형 AI를 활용할 때 보안 이슈라든지 혹은 뭐 데이터 유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조금 과하게 판단을 하고 엄격한 기준들, 이 보안 기술들을 갖춰 나간 이후에 도입하겠다.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기업들도 당연히 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챗GPT가 말을 잘하고 코딩을 잘하고 이런 영역뿐만이 아니라 이 생성형 AI 전반을 살펴보면은 여러 업종의 매우 고부가 영역들, 아주 디테일한 업무 영역에까지도 생성 AI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영역이 바로 건축 설계 영역인데요. 건축 설계 영역에서도 이제 설계자들 혹은 디자이너들이 이 생성형 AI 툴을 가지고 자신들의 건축 설계 아이디어를 얻는다든지 혹은 실제 구체적인 업무에 활용하는 사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하 하디드라는 전 세계 유수의 글로벌 건축 설계 사무소는요, 실제로 실무자들이 이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건축 아이디어를 얻고 설계 도면을 얻고 이런 것들을 실제 프로젝트에 활용하는 사례들을 늘리고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연구개발 영역에서도요, 아주 복잡한 인류의 다양한 과업들을 생성형 AI가 해결해 나가는 사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분야인데요. 사실 우리 뭐 영양학 업계나 혹은 의료 업계에서 정말 인류의 아주 그 중요한 과업, 숙제 중에 하나가 바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것이죠. 단백질 구조를 밝힌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정말 오래 살 수 있고 영양학적으로 아주 풍성한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과업이었는데 이것을 인간 연구자들이 밝히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숙제였죠. 근데 이것을 2016년 이후에 생성형 AI를 가지고 연구하는 뭐 구글과 같은 기업들이 생겨나면서 아주 본질적인 이 성과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즉 생성형 AI를 가지고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것은 이제 인간의 능력을 월등히 뛰어넘는 결과를 만들어냄으로써 결국 연구개발이라고 하는 정말 중요하고 복잡하고 고도화된 영역에도 이 생성형 AI가 반드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생성형 AI는 여러 업종을, 여러 업무를 그리고 인간의 기본적인 역할을 인공지능과 바꿔놓는 작업들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는 것은 생성 AI가 이제 막 등장하기 시작한 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픈 AI뿐만이 아니라 구글, 메타 혹은 네이버 이런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각자만의 거대 언어 모델을 설계하여 이와 관련된 서비스들을 지금 하나둘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죠. 공급자가 주도하는 이 초기 시장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경쟁의 우열이 가려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바로 수요 산업들이 움직일 겁니다.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금융, 커머스, 교육, 엔터테인먼트 이런 B2C 업종에서는요, 이 생성 AI를 고객과 접점에서 활용하거나 혹은 또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만드는 것에 아마 도입이 되고 본격적으로 활용이 시작되는 생성 AI 도입 전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조금 무겁고 보수적이고 거대한 B2B 업종들도요, 뭐 향후 2, 3년 내에 이 다양한 형태의 숙제들을 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생성형 AI를 도입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은 제조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기존 시스템들에 대한 연결이라든지 혹은 내부 데이터에 대한 보안성 확보라든지 혹은 다양한 기업 내부 니즈에 맞는 서비스 기능 구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해결이 되면은 생성 AI가 본격적으로 인간의 고유한 업무들에 침투하기 시작할 것이고 우리는 전 업종의 생성형 AI 시대 열풍을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ICT 업계의 변화,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복합적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생성형 AI뿐만이 아니라 2023년, 4년 기대되는 또 하나의 이 발전 분야가 바로 XR 분야 혹은 메타버스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애플이라고 하는 정말 전 세계 소비자들의 아주 신뢰를 받는
대표적인 글로벌 혁신 기업이 지금 XR 기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공간 컴퓨팅이라는 개념으로 이 비전 프로라는 기기의 출시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애플이 뭐 아이폰이나 혹은 아이팟 혹은 애플 워치에서 보듯이 항상 대중을 주도하는 그리고 시장을 혁신하는 이런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내왔다라는 점에서 이번 비전 프로에 거는 기대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애플이 비전 프로가 제시하는 핵심 개념은 바로 공간 컴퓨팅입니다. 앰비언트 컴퓨팅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애플이 좀 이 새로운 이 XR 기기에 대한 어떤 반응들을 기대하는 측면에서 조금 새로운 개념을 내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 공간 컴퓨팅은 실제로 애플이 만든 개념은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던 개념입니다. 2003년 MIT 한 연구원 사이먼 그린월드라는 이 연구원이 스페이셜 컴퓨팅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논문으로 발표를 했었고요. 그가 얘기하는 이 스페이셜 컴퓨팅, 이 공간 컴퓨팅의 개념은 인간과 기계가 연결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공간이나 혹은 사물 혹은 기기와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이 상황 혹은 이 기술, 이 체계를 공간 컴퓨팅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강조한 것은요, 이런 기기와 인간의 연결 과정에서 인간은 이 기기를 파트너로 생각을 하고 이것을 업무에 활용한다든지 혹은 놀이에 활용할 수 있는, 즉 이것이 다양한 형태로 사용자 경험에 기여하는 환경이 되어야지만 공간 컴퓨팅이 구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사용자 경험 혁신을 또 강조한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애플도 이 공간 컴퓨팅이라는 개념을 새로 출시할 비전 프로에 적용을 하면서 바로 사용자 경험 혁신을 하나 둘 구현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음성 인식이라든지 혹은 모션 인식 혹은 외부의 사용자가 내가 XR 기기를 끼고 있을 때 내 눈빛을 내가 눈알 초점을 어디에 가지고 있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도록 아이사이트 기능이라든지 혹은 이런 다양한 혁신적인 기능들을 디테일하게 구현함으로써 우리가 다소 이 XR 기기가 좀 폐쇄적인 공간에서만 활용된다라고 하는 답답함을 호소하는 이런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다양한 기능들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용자 경험 혁신에 대한 반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비전 프로를 통해서 정말 선명한 해상도의 화질을 구현하고 있는데요. 애플은 이것을 레티나 디스플레이라고 하죠. 우리가 TV 모니터든 혹은 노트북이든 혹은 스마트폰이든 그에 맞는 적당한 수준의 이 선명도와 아주 뛰어난 화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이 시장에 인정을 받는 것인데요. 바로 이 XR 기기, 즉 비전 프로는 이 눈과의 거리가 약 2에서 3cm 아주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화소를 쭉 높여놓을 필요가 있었고요. 바로 이것을 우리 PPI라고 하죠. 인치당 픽셀 수를 극도로 높임으로써 이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구현한 이 애플의 기술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비전 프로에는 2000 PPI를 지금 구현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이런 정도의 수준을 위해서 실제 반도체 기술을 이 디스플레이 기술에 접목한 바로 올레도스라고 하는 기술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의 미세 공정을 이 픽셀을 구현하는 데 활용한 것이죠. 이 정도의 공을 들인 애플의 비전 프로는 그래도 일부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거추장스럽고 무겁고 쓰기 불편하고 또 하나는 가격이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3,499불, 우리 돈으로 약 450만 원 정도의 소비자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 점에서 아마 애플은 이 제품을 가지고 대중화를 노리기보다는 이것으로 메타버스 XR 기기 시장에 진입을 하고 그리고 개발자 생태계를 자신들의 우호적인 환경으로 갖추는 이 선도적인 어떤 입지 구축을 위해서 비전 프로를 활용할 것이다. 즉 비전 프로 다음 버전 혹은 다다음 버전의 이 대중화된 우리 애플이 아이폰을 등장시켰을 때와 같은 이 기대하는 제품을 두 번째, 세 번째 버전 정도에 내놓는 구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XR 기기 시장이 개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 핵심적으로 이 XR 기기를 필요로 하는 메타버스 시장이 개화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죠. 사실 글로벌 혁신 기업들이 다양하게 이 AR, VR 혹은 MR 시장을 한 번씩들 도전을 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랬고요. 구글이 구글 글라스를 출시한 적이 있고요. 또 삼성도 과거에 AR, VR 기기 시장에 잠깐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혁신 기업들이 AR, VR에 도전하고 어떻게 보면 시장화를 시키지 못하는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애플의 비전 프로가 정말 본격적으로 대중화 시장을 열어놓을 수 있을 것인지, 만약에 이 애플의 비전 프로가 정말 시장을 주도하는 킬러 디바이스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메타버스 시장은 본격적으로 이 궤도에 진입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그리고 XR 메타버스 시장과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2024년 ICT 트렌드 중에 하나는 바로 웹 3.0이라고 하는 변화입니다. 우리가 웹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활용 방식에 따라서 웹 1.0 세대, 2.0 세대, 3.0 세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1990년대 웹 인터넷이라는 것이 처음 등장했던 시기를 우리가 웹 1.0 시기라고 하죠. 웹사이트들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를 우리 소비자들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어떤 그 웹 활용 방식을 가졌던 웹 1.0 시기입니다. 웹 2.0 시대는요, 바로 SNS, 스마트폰이 탄생한 2000년대 중반, 2010년대 전후를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웹 2.0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 개개인들은 정보를 소비하는 것만이 아니라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하는 이 프로슈머로의 역할이 강화가 되었죠. 다만 이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 과도한 어떤 책임과 권한과 어떤 이익 추구가 현상이 도드라지게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카카오톡, 앱스토어, 혹은 뭐 네이버, 구글, 애플 이런 어떤 기업들이 바로 이 플랫폼 기반의 웹 2.0 시대에 급성장한 계기가 되었죠. 다만 최근 웹 활용도가 점점 더 확대되고 이 소비자들과 그리고 기술의 어떤 여러 다양한 양상들이 발전을 하면서 바로 웹 3.0 시대로 진화하는 흐름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웹 3.0 시대는요, 이 정보나 데이터의 소유권을 개인에게 부여함으로써 이 플랫폼에 과도하게 집중되던 여러 이익의 어떤 그 구조가 개인 사용자들에게 뿌려지는 형태들로 바뀐다. 바로 이것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데이터 오너십과 인센티브 구조를 바꿔놓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바로 탈중앙화라는 개념입니다. 반드시 중앙 서버나 혹은 중앙 플랫폼의 데이터를 관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건데요. 이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블록체인 시스템일수록 데이터 보안이 자연스럽게 시스템적으로 구축되는 이 상황을 바로 블록체인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블록체인이 확대되는, 즉 웹 3.0 시대의 확장은 아마 사용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의 다양한 어떤 변화들, 양상의 변화들을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는 웹 2.0 시대의 흐름은 예를 들어 구글, 아마존, 혹은 네이버, 카카오, 혹은 일부 금융사들과 같은 이 플랫폼 기업들이 개인들의 정보를 직접 관리하고 중앙에서 관리를 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대신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대부분 가져가는, 어떻게 보면은 정보의 중앙성, 독점성을 강화하는 구조였죠. 자, 그런데 웹 3.0 시대는요, 우리가 정보를 개개인들이 분산해서 관리하고 이것이 이제 보안이 담보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중앙에서 집중되던 여러 가지 소통 방식이나 어떤 정보의 어떤 인센티브 구조가 탈중앙화되는 흐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경험한 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가 바로 이 블록체인의 탈중앙화라는 관점에서 구현이 됐던 것이죠. 언제 어디서든 접속해서 나의 그 백신 접종 기록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이것을 원하는 기관이나 여러 공공기관에 이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고 제공된 정보의 진위 여부도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는, 즉 이 탈중앙화된 정보 구조는 개인들의
정보 권한, 소유 권한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발생되는 인센티브 구조를 아마 분산시켜 놓는 효과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이 블록체인 탈중앙화가 단순히 플랫폼 사업자에게만 해당되는 변화는 아닙니다. 이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컨셉이 조직 구조, 운영 방식에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DAO라고 합니다. 탈중앙화 지능화된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죠. 혹은 금융 영역에 다양하게 적용되는 것을 DeFi라고 합니다. 탈중앙화된 금융이라고 하죠.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이 탈중앙화는 여러 영역의 시스템이나 현재의 구조들을 분산화되는 형태로 탈바꿈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아마 금융사들은 이 탈중앙화 금융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현재 중앙화된 형태에 익숙하게 적응되어 있고 또 이를 통해서 다양한 수수료나 수익을 창출하고 있던 이 중앙화된 방식의 이 금융 시스템이 탈중앙화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부분들을 개인에게 혹은 또 이 자동화된 형태로 내려놓아야 한다는 개념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DeFi라고 하는 변화와 그리고 DAO라고 하는 변화는 우리 사회의 중앙화된 여러 영역의 이 탈중앙화 변화들을 만들어낼 것이고 이에 기반되는 다양한 형태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바로 가상경제 패러다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우리가 가상경제라고 하면은 영국이 이머시브 이코노미라는 정책 보고서를 2018년 발표한 것이 전 세계 가상경제를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례인데요. 영국이 얘기하는 이 가상경제 혹은 실감경제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이것 이머시브 이코노미의 개념은 다양한 실감 기술이 적용된 가상 공간 및 가상 경험을 통해서 사회, 문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체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좀 확장시켜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는 메타버스 영역의 변화 혹은 VR, AR, XR 디바이스 영역의 변화 이와 관련된 컨텐츠 영역의 변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웹 3.0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사회 구조의 변화 또 이와 함께 화폐나 자산의 가상 영역으로의 변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하나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만들 것이다. 우리가 가상 공간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여기에서 새로운 컨텐츠를 소비하고 여기에 지불하는 지불수단은 가상자산, NFT와 암호화폐 형태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2, 3년 후에 시점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가상경제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언급하는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메타버스 기술 변화, 웹 3.0의 변화, 블록체인의 변화, 그리고 XR 기기, 컨텐츠 시장의 변화, 생성형 AI의 변화, 이런 디지털 기술들이 각기 발전하는 것들이 이제 융합적으로 다양한 사회 변화를 만들어내고 바로 디지털 특이점 시대라고 하는 변화의 폭이 넓고 속도가 빨라지는 시대, 앞으로 점점 더 이 변화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변화가 빠르고 폭이 넓은 시대에는 그만큼 새로운 기회도 많이 생겨날 것이다. 이 변화의 흐름을 읽고 과감하게 도전하는 기업과 개개인들이 이 변화의 기회를 잡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김기순 책임입니다. ICT 와우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ICT 와우 플랫폼이 개편됨에 따라 오픈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더욱 실용성 있고 유의미한 온라인 전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ICT 와우를 이용해 주시는 소프트웨어 기업분들께 운영의 ICT 와우가 무엇인지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올해 했던 나이파 해외 진출 지원 사업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년도에도 사업은 계속 이어집니다. 올해 사업 참고하셔서 내년 사업 공고 때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ICT 와우가 무엇인지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CT 와우가 앞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기능을 고도화해야 가는지 계획을 다음과 같은데요. 사실 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을 통한 비즈니스가 보편화되었었습니다. 당시
국내엔 고비즈 코리아, 트레이드 코리아, 바이 코리아 같은 공공 B2B 플랫폼이 있었는데요. 이런 소비재 플랫폼의 경우엔 라벨 정보의 제조사가 있어서 온오프라인 시장에서 업체를 찾기가 비교적 수월했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을 가진 소프트웨어 기업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플랫폼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ICT 와우라는 브랜드 이름으로 ICT 통합 비즈니스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나이파를 포함해서 카이트, 코트라, KCA, 키시아 등 15개 기관이 공동 참여했습니다. 기존 B2B 플랫폼과 차별화를 두고 소프트웨어 기업에 특화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당시 기업들로부터 수요 조사를 받았는데요. 그 결과 바이어 매칭 운영이 55%, 기업 제품별 특성을 반영한 전시관 구성이 27%, 국내외 홍보가 17%였습니다. 그래서 바이어 매칭 운영이 가장 제일 큰 포커스를 맞추어서 온 오프라인 상담회를 통해 올해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4회, 바이어 초청 상담회 1회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다른 상담회와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바이어를 오프라인으로 만나기 전에 온라인으로 3, 4회 정도 매칭을 지속적으로 해서 이 바이어분이 나랑 상담을 하기 유의미한 상대인지 파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ICT 와우 플랫폼을 통해서 업로드한 회사 정보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바이어가 미리 파악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이렇게 비즈니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ICT 기업 백화점처럼 전시관을 다양하고 많은 수의 기업 부스를 구축하고 매칭시켜드리는 것이 ICT 와우 사업의 목적입니다. 24년에는 단기적으로는 온라인상에서 여러 소프트웨어를 비교해보고 데모 버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사업, 나이파 해외 진출 지원사업에 대한 소개를 하는 AI 챗봇을 더욱 고도하게 구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다른 국가에 있는 B2B 플랫폼과 연계해서 셀러 그리고 바이어 정보를 합쳐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매칭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ICT 와우 잘 이용해 주시고 저희도 베스트 성공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올해 했던 나이파 해외 진출 지원 사업 핵심적인 것 5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가지는 수출 로직에 따라서 구분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 해외 시장 정보 제공이 가능한 글로벌 ICT 포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현지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글로벌 현지화 마케팅 진출 지원 사업입니다. 세 번째, 현지 실증을 지원하는 글로벌 레퍼런스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그리고 DNA 대중소 파트너십 동반 진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바이어 상담 매칭을 지원하는 ICT 와우 사업이 있고요. 마지막 5번째로 해외 지사 역할을 해주는 IT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설명해 드리면요. 글로벌 ICT 포털에서는 품목, 국가별로 시장 진출 전략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더 유용한 것이 있다면 외국인으로 구성된 현지 전문가와 1대1 상담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시장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경쟁사나 현지 규제, 현지 네트워크, 그리고 법무, 회계, 재무까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화상으로 60분, 서면 1,500자 이상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현지화 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소프트웨어를 현지 사정에 맞게 개발하는 데 필요한 전략 수립, 현지화 개발, 그리고 품질 검증, 마지막으로 수출 마케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공고 시기는 2월이었고요. 올해는 8개 기업당 최대 6,800만 원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도 비슷한 컨셉으로 사업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레퍼런스 확대 지원 사업입니다.
수출에 가장 필요한 것은 레퍼런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올해 3개 과제당 사업비 1억 5천을 지원했습니다. 공고 시기는 2월입니다. 그리고 DNA 대중소 파트너십 동반 진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지의 시장에서 서비스를 론칭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과제 형식으로 지원하고요. 컨소시엄인 형태로 지원합니다. 4개 과제 지원했고요. 과제당 최대 6억 5천 지원합니다. 네 번째로 ICT 와우 연계 바이어 상담회입니다. 온라인 전시관에 입점된 기업을 위주로 신청을 받고요. 8월부터 11월까지 총 온라인 4회 바이어 초청 상담회 1회에 걸쳐서 지원합니다. 지원서를 받고 바이어와 컨택이 성사되면 매칭을 잡아드립니다. ICT 와우에 기업 등록을 해두셨으면 담당자로부터 이메일이 갈 겁니다. 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5번째로 해외 지사입니다. 나이파는 총 4개국에 5개 해외 지사가 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하노이, 호치민 IT 지원센터, 한인도 소프트웨어 상생협력센터, 그리고 싱가폴 IT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사무 공간 제공, 거래선 매칭, 현지 비즈니스 상담, 컨설팅, 법률, 회계, 노무 컨설팅입니다. 그런 것들을 제공해 드리고요. 센터별로 특화된 비즈니스 행사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나이파 홈페이지 사업 공고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중동 IT 지원센터가 새로 개소합니다. 중동 진출에 관심 있으신 소프트웨어 기업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밖에도 해외 전시 지원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 내년 24년도에 확실히 정해진 건 없지만 최대 10곳 이상 수출 지원 상담에 전시 지원이 있을 예정입니다. 수시로 나이파 홈페이지에 사업 공고를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나이파 사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